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무사 한연호고요. 얼굴이 익은 분도 계세요. 저는 구수청에 한 38년 근무했어요. 예, 교육원에서 한 8년 정도 양도세 강의를 했고요. 13년 말에 면퇴했어요. 해남서장하고 중부청 와서 6달 근무하고 이제 그만두자. 그래서 4년 빨리 그만뒀어요. 그래서 벌써 세무사 개업한 지도 10년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호칭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조사관님 그러기도 그렇고, 후배님 그렇기도 그렇고, 여기 팀장님도 계실 텐데, 그죠? 뭐라고 호칭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낯이 익네요. 그죠? 예. 네. 그냥 후배님이라 할까요? 네. 저보다 선배는 안 계실 거잖아요, 저. 예. 제가 군번이 앞자리가 1285거든요. 1285보다 빠른 분은 없으시죠? 1285가 77년 입대입니다. 80년 제대고요. 제가 양도세에 관련된 책은 제가 주사보 때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20년째 책이 나오고 있죠. 근데 제가 강의는 악랄하게 하는 걸로 소문나 있어요. 그리고 교육원에 있을 때 거의 시험은 오픈북으로 봤어요.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오픈북이라고. 안 그래요. 시험 문제 이렇게 안 내거든요. 그냥 책 전체에서 내버리니까 오픈북이라 해봐야 못해요. 네. 강의는 저는 보통 교육원에 있을 때 연속 강의를 했었어요.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시간당 한 번씩 쉬는 게 좋겠죠? 네. 그래, 50분 하고 10분 쉬는 방법으로요. 아무튼 여러 후배님들이랑 같이 해서 고맙고요. 혹시라도 뭐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양도 상속 증여세 업무에 관한 한 물으시면 답변해 드릴게요. 나중에 전화번호 써 드릴게요. 재개발, 재건축이요. 역사를 대충 1시간 정도 제가 말로 설명을 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원칙론을 알면은 경우의 수는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세무사 시험이건 뭐 구급공채건 칠공채건 대표적인 사례가 양도 자산에 일괄 양도했다. 뭐 20억에 팔았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를 어떻게 쪼갤 거냐. 그죠? 안분 계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득세 100조 제2항과 3항에 써져 있죠. 시행령 160조 6항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안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부가세법 시행령 64조 1항에 따른다. 이렇게 써놨어요. 64조 1항에 가보면 맨 처음에 뭘로 쪼개요? 감정가. 두 번째가 기준시가, 세 번째가 장부가, 네 번째가 취득가를 순차 적용하도록 하고 있죠. 그러면 시험을 보면은 그 규정을 알아요. 근데 그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세청에 근무할 때도 그냥 기동량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왕왕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모두 다 토지와 건물을 무조건 그 방법으로 안분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안분해 보니까 매매 계약서에 써져 있는 자산별 양도가 취득가가 30% 이상 차이가 날 때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어디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쉽죠. 여러분들이 만약 조사할 때 대표적인 사례가 상업용 건축물과 토지를 양도했을 때에 양도자 입장에서는 건물에 부가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그 다음에 매수자는 지상 건축물을 사자마자 헐어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에 건물값을 제로, 토지가는 25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양도일 현존한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존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가를 제로로 쓴다? 그럼 모순이 생기게 되죠. 그럴 때는 분명히 안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부가세 그 매매가에 부가세가 불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쪼갠 금액에 대한 10% 부가세 추징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한다면 작년 22년 10월과 11월 달에 이런 유권 해석을 기재부에서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1세대 2주택, 3주택 이상 중과를 피할 목적으로 다음에 시행령 154조 5항에 이런 규정이 있죠.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한다. 다만 한 세대가 두 채 이상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증여와 용도 변경을 포함해서 최종 1주택 남은 때로부터 보유연수를 기산한다는 규정이 있었었죠. 근데 그걸 모두 삭제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2주택,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를 피할 목적으로 지상의 주택을 헐어버린다는 얘기죠. 또는 지상의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해버려요. 그럼 우리가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세 기본 통칙이나 집행기준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부 판정 기준율은 언제로 하냐? 대금 청산일로 한다. 다만 매매 계약 특약에 따라서 용도 변경이나 멸시를 한다면 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해서 비과세율을 판단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갑자기 바꿔버렸어요. 아니다. 양도일 현재의 기준으로 판정한다. 그러면 주택과 부수토지가 있다. 근데 매매 특약에 의해서 매수자가 법인이에요. 그럼 수도권에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12%를 부담해야 돼요. 그 매수자는 지상에 주택이 필요가 없어요. 헐어버릴 거예요. 그럼 매매계약서에 주택이 없는 걸로 하면서 대금 청산일까지 매도자가 철거해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러면 양도일 현재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대지 양도가 벌어져요. 그러면 비과세가 됩니까? 안 되죠. 양도일에 주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양도일 현재 그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해버리면 양도일 현재 양도자산은 상가와 부수토지예요. 비과세 받아요? 못 받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이게 기본 통칙이나 집행 기준보다 기재부 장관의 해석이 더 우월적 지위에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형태로든 만약에 그걸 문제 삼는다 하더라도 심판원까지는 납세자가 패소할 겁니다. 예. 기재부 장관 그렇게 해석했으니까 같은 행정부에 내에서는. 근데 처음에 기본 통칙과 집행 기준에 그런 말을 쓰게 된 동기는 양도자는 을의 입장 아니냐. 매수자는 갑의 입장이다.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갑의 입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안 하면 매매가 성사가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집행기준과 기본통칙에 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뒤집혔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그런 게 조심하시고 만약에 토지는 3년을 보유했어요. 근데 그 지상에다가 주택을 1년밖에 보유를 안 했어요. 1년 미만 보유했어요. 신축해서 1년 미만 내 기간에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닙니다. 그걸 매각을 해요. 그럼 세율 문제가 또 생각이 돼요. 자, 주택과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그런데 그 대통령제는 기준면적 이내에 부수토지 포함한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은 뭐예요? 수도권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정착면적의 3배까지를, 수도권의 녹지지역과 기타의 도시지역은 5배까지를, 도시지역 밖은 10배까지 이내의 부수토지는 포함해서 1년 미만 양도는 몇 프로예요? 70%예요. 2년 미만은 몇 프로예요? 60%예요. 2년 이상이 6 내지 45% 일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그럼 다시 원위치를 해서 토지는 5년을 보유했어요. 지상의 주택은 1년 반만 보유했어요. 그걸 팝니다. 정착면적의 기준면적 배율 이내의 토지입니다. 그냥 배율을 초과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비사업용 토지가 돼서 또 중과당해요. 그러면 기재부의 유권에서는 그래요. 분명히 104조에다가 주택 가로 열고 대통령 정원한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가로 닫고 이하 같다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세율을 몇 프로를 적용해야 돼요?
1년 이상 2년 미만 60%를 적용해야 돼요. 토지를 포함해서. 토지는 5년을 보유했건 말았건 주택 부수토지니까. 만약에 1년 미만이라고 한다면 70%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아버님이 그런 상황이면 어떡하실래요? 토지는 5년 보유했어요. 주택은 1년 보유를 했는데 별로 좋은 집은 아니에요. 비과세를 비과세를 받을 방법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택을 헐어버리게 차라리 나아요. 그죠? 70% 세율 적용받으니 그거 집 헐어버리고 세금을 적게 내는 게 낫죠. 예. 이게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섣불리 답변을 못 한다는 게 양도소득세제의 가장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에 근무하신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현업에서 하고 있는 세무사들 모두가 이게 혼란이 가중되는 거죠. 오죽하면 양포사란 말이 나왔을까요? 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 그러면 여기 후배님들 중에 팀장님도 계실 거예요. 밑에 팀원이 뭘 물어봤어. 근데 오답을 말했어. 근데 밑에 있는 팀원은 그걸 반발은 못해. 아, 예,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책을 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팀장 말을 안 들어요. 예. 면전에서 안 듣기는 않지만 무시하게 당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죠. 그래서 제가 서울청 재산이나 조사에 근무할 때 항상 그랬어요. 모른다고 해라. 그래서 공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아닌 말을 가지고 그냥 답변해서 나중에 문제 당하지 말아라. 한 예를 설명해 드릴게요. 조합원 입주권이 애시당초에는 무조건 과세했었어요. 근데 99년도에 대법 판례가 나온 거죠. 아니, 기존 주택을 헐고 환지 방법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왜 양도를 현재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왜 과세를 하냐. 이건 기존 주택이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니 비과세가 맞다. 그래서 시행령 150의 17항에다가 그걸 신설을 한 거예요. 관리처분계의 인가일과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 기존 주택과 부수토지가 비과세권을 충족했다면 양도를 이제 조합원 입주권 하나만 있다고 한다면 뭐 해줄게? 비과세를 해줄게라고 신설을 한 거예요. 2006년 1월 1일자로 조합원 입주권의 용어가 최초로 세법에 도입이 된 거죠. 플러스 알파 한다면 소득세법령에 이율과세라는 용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플러스 알파 소득세법에 기타 필요경비라는 용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율과세라는 말도 없어요. 부당해상 부인은 있어요. 조합원 입주권은요? 있어요. 예전에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율과세 그러면 뭐 직계정부에서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증여받은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은 몇 년이에요? 10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이 수중자가 양도세 납세 의무자지만 수중자의 취득가액은 뭘 쓰겠다?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써버리겠다. 이게 이율과세 규정이죠. 세법 어디에도 1을 이하 이율과세를 한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우리끼리 쓰는 용어일 뿐이죠. 그 다음에 기타 필요경비는 세법 어디에도 없어요. 97조에 제가 이렇게 조문을 말하면 아니 곱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거 없이 말을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지 제가 뭐 세법 조문을 사실상 거의 다 외우고 있어요. 근데 지가 잘난 척한다라고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97조에 필요경비가 제목이에요. 필요경비에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취득가액. 두 번째가 자본적 추출비용. 세 번째가 양도비용이죠. 근데 양도세 사무처리 규정의 서식에 취득가액 칸이 있고 기타 필요비 칸이 있어요. 그러면 세 개의 요소가 모두 다 필요경 항목이에요. 근데 취득가가 꼭 하나가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몽땅 그려서 뭐라고 부른다? 기타 필요경비라고 부를 뿐이에요. 세법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원위치를 한다면 근데 말썽이 났어요. 그때 이게 실화입니다. 강남에 있는 그때 당시에 그때는 개장이라고 했으니까 개장한 한 여자분이 내방을 했어요. 제가요 조합원 입주권이 하나가 있는데요. 과세요? 비과세요? 그러니까 이제 반문을 했겠죠.
몇 년 보유했어요? 관리처분계 인가일이 언제예요? 그 다음에 관리처 인가일에 집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집 없어요? 비과세입니다. 라고 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반포에서 세금이 1억 2천이 고지가 됐어요. 이윤즉슨 부인이 몰랐던 남편의 주택이 파주에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부인 몰래 남편이 취득한 것인지 부인이 그냥 깜빡 망가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비과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감사원, 국세청 감찰, 그다음에 국무총리실, 대통령실에다가 투서를 한 거예요. 자, 한번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가 뭐를 알겠습니까? 일자 무식인데 뭘 내놓은지 알아? 증거물로? 그 계장님하고 대화한 내용을 만년필 녹음기 녹음을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아니, 계장이라는 사람이 전문가가 비과세라고 했는데 왜 나한테 세금 1억 2천이 나옵니까? 이게 말썽이 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모든 그 투서가 어디로 모여요? 본지방청의 감찰팀으로 모이게 되죠. 그런데 세법에 그런 규정이 없어요. 왜? 관리처분계 인가일과 철거일 중 빠른 날인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양도 시점에 무주택 세대는 비과세 해준다는 규정은 있어요. 근데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 해준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찰에서 반포 서장님한테 그때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분한테 서장님 빨리 처리하세요.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하세요. 어떻게든 민원을 없애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궁예지책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조합원 입주권을 비과세 준다는 얘기는 주택으로 의지한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 시행령 155조 1항에 A라는 기존 주택이 있고 B라는 새로운 신규 주택이 있다고 한다면 현행 규정 A를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B를 취득해라. B를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A를 양도한다면 일시적으로 비과세 해줄게. 그것도 방정 맞아요. 처음에는 1년 이내 이사,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그 다음에 다시 2년 이사 안 가도 된다, 주민등록 필요 없다. 이제는 뭐예요? 그냥 3년 내에 팔아라고 바꿨어요. 이게 왔다 갔다 그러다 보니까 양도소득세제가 정책세제이다 보니까 시행령이 너무 많은 게 위임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날짜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궁예지책으로 반포 서장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민원실장한테. 그래서 지금도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 있죠? 네, 거기다가 지시를 한 거예요. 아니, 주택으로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때부터 3년 내에 A를 팔고 있지 않느냐. 그럼 비과세 해줘라. 담당 실무자, 저 못해요. 이건 부당한 짓이잖아요. 그죠? 세법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계장, 저 못해요. 네, 과장, 하세요. 좀 고민해 볼게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납부관 도장, 서장, 도장 찍어서 취소를 해버렸어요.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는 도장 안 찍었어요. 책임 못 진다 이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채 가기 전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요. 똑같은 이 얘기예요. 주택으로 의제되고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새로운 취득한 때도 3년 내 양도고 있지 않느냐. 이건 비과세가 맞다. 국가 패소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행령에 다시 하나를 신설을 또 했어요. 똑같은 조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3년 내 양도한 비과세 해줘라. 그러다가 155 17항을 다 삭제해버리고 지금은 89조 1항 제4호로 넘어왔죠. 그래서 두 가지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든지 세무서 사무실에 오게 되면 자기 이야기만 해요. 집이 몇 채예요? 한 채인데요. 웬걸? 아들도 있고 남편도 갖고 3주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물을 때 반드시 동일 세대라는 말을 먼저 설명해 주고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죠. 그러니까 어디로 뛸지를 몰라요. 지금은 1세대 2주택, 3주택 이상의 중과기준은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어 있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중과대상 주택수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인 경우로서 양도를 현재 해양도 주택이 조정 대상적이 있는 경우만 중과를 하게 되죠. 물론 시행령 167조 3에 수없이 많은 18가지 유형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중과를 안 하죠. 예, 대표적인 게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한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설령 중과 대상적에 소재한 조정 대상적의 양도주택일지라 중과를 안 하죠. 예. 근데 지금 조정 대상지역이 몇 군데 남아 있어요? 대한민국 영토 내에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요. 4군데만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그 4군데 구가 아닌 데는 중과 대상 주택수에 들어간다 한들 양도를 현재 조정 대상지역이 아니면 중과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설령 그 4개 구 지역에 소재한 주택일지라도 만약에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가 된다면 중과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지에서의 즉 양도소득세제는 연역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잘 경험 많으시겠지만 지금도 그렇죠. 부가통, 뭐 재산통, 법인통 이런 말 쓰잖아요. 양도통. 그런데 누가 감사할 지적을 제일 많이 받아요? 들어온 지 1년, 2년, 5년 이내에 신규 직원이 지적을 많이 받아요? 재산통이라는 사람이 지적을 많이 받아요? 재산통이라는 사람들이 지적을 많이 받아요. 왜? 옛날 생각하고 일을 하거든요.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이 넘어온 사이에 양도소득세 11번 바꿨어요. 그러면 2년, 3년 이내에 11번 바꾸면 보통 지금 순환보직이 2년 단위로 하죠? 네, 2년 다른 데 법인에 갔다 왔어요. 다시 재산에 왔어요. 예전하고 지금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틀리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실 것 같고요. 자, 조합원 입주권이 소득세법령에 언급되는 게 몇 번 있어요? 자, 조합원 입주권에 비과세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관리처분이 난 것을 조합원 입주권이라 하자. 무주택 세대라고는 비과세 해줄게. 다른 주택이 있다면 3년 내에 양도해라. 비과세 해줄게. 단 12억 초과분의 양도 차익은 과세예요. and 관리처분 인가전 양도 차익과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 두 개를 쪼개가지고 더하는 거죠. 근데 관리처분 인가전 양도 차익만 뭐 해주겠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해주겠다.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은 못 해준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근데 조금 모순이 있어요. 신축 완성된 주택은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 전체에 대해서 다 해줘요. 그리고 다만 차이점이 있는 것은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은 두 가지 요소가 있죠. 납부한 청산금이 기여한 양도 차익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 부동산에 기여한 양도 차익도 있어요. 그래서 청산금이 기여한 양도 차익은 관리처분 인가일로부터 신축 완성주택 양도일까지 장특공제를 해주죠. 그죠? 그러나 기존 주택은 다 해주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신축 완성주택은 다 해주면서 왜 조합원 입주권은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 장특공제를 안 해주냐? 좀 모순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뒤집어 생각한다면 신축 완성주택의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장특공제가 부당하다라고 항변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 있을까요? 이것도 해주니 조합원 입주권의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해주라는 말은 대법까지 간 적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건 완성주택은 다 해준다. 그건 불법이다. 부당하다라고 할 사람은 딱 대한민국에 4명 있어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친 놈, 미친 니은여, 니은. 네 사람밖에 없어요. 왜? 납세자인 국민에 대해서 이로운 제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을 한 세대가 소유한다면 89조 2항 규정이죠. 있다고 한다면 원론적으로 양도주택은 비과세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겠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그때는 양도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해줄게. 그 위임받은 시행령이 156조 2에 있죠.
대표적인 게 세 가지 형태가 있죠. 일반적으로 한다면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이 있다고 한다면 주택 선취득, 조합원 입주권 후취득의 경우로서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해서 조합원이 취득했다 한다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주택을 몇 년 내에 팔아라? 3년 내에 팔아라. 그럼 비과세 줄게. 근데 3년 내에 못 팔 수 있는 사유가 있을 수 있어요.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했다든지 국세징수법에서 압류가 돼서 공매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경매가 된다고 한다면 이 소유자가 양도 시기를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죠. 그럴 때는 3년을 경과해서 양도해도 뭐 해줄게? 비과세 해줄게. 단 조건이 있어요. 3년이 되는 날에 기존 주택의 비과세금을 충족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러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매각, 공매, 경매가 사유가 없이 3년을 경과해버리면 무조건 과세냐? 그렇지는 않다. 단 조건이 붙어요. 해당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완성이 될 거잖아요. 그죠? 완성된 날은 무슨 날이에요? 시행령 162조에 자기 건설 건축물은 무슨 날을 취득시키려 한다? 완성일을 취득시키려 한다. 다만 완성일보다 입주일이 더 빠르면 입주일을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죠. 임시사용승인일, 사용승인일, 실제 입주의 가장 빠른 날이 그 주택의 취득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완성일 전까지 기존 주택을 팔아라. 비과세 해줄게. 단 조건이 붙어요. 완성일로부터 3년 내에 신축 주택 이사를 가라. 그죠? 그 다음에 이사 가서 몇 년 이상 거주해라? 1년 이상 거주해라. 어떻게? 계속하여. 세법에 계속하여라는 말이 있는 경우가 있고 계속하여라는 말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상속받은 농지를 직계 존속이 제촌작용을 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아서 양도한다면 상속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제촌작용한 경우에 한하여 직계 존속의 피상속인의 제촌작용을 통산하게 되겠죠. 계속하여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뛰지 말라는 얘기예요. 떨어지지 말고 연속하라는 얘기죠. 또 그런 게 어디 있을까요? 농어촌 주택에 기농주택이 있죠. 취득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거. 그것처럼 어느 조문에는 계속하여라는 말이 있고 어느 조문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런 규정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통상 개념이죠. 통상 개념. 더하고 더하고 더하고. 그러니까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해외로 이주를 했어요. 다시 국내에 들어왔어요. 거주자 신분이 바뀌었어요. 또 나갔어요. 또 들어왔어요. 최종 양도 시점에 거주자 신분이에요. 그러면 국내에 소유했을 때, 즉 거주자 신분 상태에서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이라고 한다면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라고 한다면 모두 통산해서 양도를 이제 거주자 신분 뭐 해준다? 비과세를 해준다는 얘기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계속하여 말이 없으면 통상 개념이고 있다고 한다면 연속 개념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요. 완성일 전까지 양도를 못했어요. 그러면 기회를 한번 또 줄게. 완성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라. and 완성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 세대원이 그 집으로 이사를 가라. and 이사 가서 계속하여 몇 년 거주해라? 1년 이상 거주를 해라. 그러면 선비과세 후 사후관리할게 라는 얘기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최대 몇 년의 사후관리가 필요해요? 몇 년의 사후관리가? 4년이 필요하죠. 완성해서 3년 내에 이사 가서 1년 이상 계속 거주니까 최소는 몇 년일까요? 최소는 1년이겠죠. 완성되자마자 이사 가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상황 틀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예요. 전문상으로 그래요. A란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A란 주택이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자율주택 정비,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6가지 형태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개발, 재건축에 들어갔다. 관리처분이 났다 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났다. 그러면 이 집이 헐린다는 건 기정된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뭐라고 부르자? 대체주택이라고 부르자. 그러면 대체주택은 A주택의 시행기간 중, A주택의 시행기간은 뭐예요? A에 대한 사업 시행 인가일로부터 A주택이 완성일까지 그 사이에 취득한 주택, 대체주택을 몇 년 살아라? 1년 이상 거주를 해라. 1년 이상 거주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말썽이 났어요. 왜냐하면 기존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에 따라서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 대체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A주택에 살았어야 되느냐 안 살았어야 이게 문제가 됐어요. 국세청 유권 해석은 A주택에 거주를 안 했다고 한다면 안 된다. 비과세 못 해준다라고 했어요. 근데 시행령 150조 이 5항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논리상으로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이니 A가 헐리니까 A주택에 살았어야 된다라고 해석을 했던 거죠. 근데 기재부에서 어떤 해석을 내렸어요? A주택에 살았건 말았건 따지지 말아라. 세법 어디에도 그런 규정은 없다. 그래서 A주택에 안 살아도 관계없어요. 그러면 B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라고 한다면 완성일 전까지 기존 주택을 팔아라. 대체주택을 양도해라. 비과세 해줄게. 단 완성일로부터 3년 이내 이사 와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를 해라. 선비과세 후 사후관리할게라는 얘기죠. 플러스 알파 완성일 전까지 못 팔았으면 어쩔래? 완성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해서 팔아라. 3년 이내에 전 세대원이 이사를 와라. 그 다음에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해라. 그러면 선비과세 후 사후관리죠. 그런데 전 세대원이 이사를 와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경우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부득이한 사연, 취약, 질병, 근무상 형편들을 양도할 때는 안 와도 돼요. 다음 그 사람 중에 세대원 일부가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당사자를 포함해서요. 취약, 질병, 그러면 이 취약은 언제부터요? 유치원, 유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언제부터일까요? 고등학교 이상입니다. 네, 고등학교 이상. 그다음에 질병은 1년 이상 진료가 필요한 장기 요양 또는 질병인 거죠. 그 다음에 근무상해편은 뭐예요? 발령 났다든지 그만뒀다든지. 근무상해편이 가장 많이 말씀나는 게요. 인홍주택이에요. 소득세법상 농어촌 주택의 인홍주택은 그 당사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사시는 주택을 농사를 짓다가 때려치고 서울로 왔어요. 그러면 과세관청에서 이렇게 묻죠. 아버님이 왜 서울로 이사 오셨어요? 왜 그 집이 인홍주택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식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연로하셔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다음에 아프셔서. 그러면요, 인홍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못 받아요. 세법에 뭐라고 써놨어요? 전업을 목적으로 인홍한 경우라고 했어요. 이렇게 답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아버님이 그런 상황이라면요. 우리 아버님이 뜻한 바 있어 농사를 그만두시고 인홍하셨는데 막노동판에 잡일로 취업을 해서 근무하신다. 이렇게 답변해야 돼요. 우리 아버님이 연로하셔서 그 다음에 아프셔서 농사를 그만뒀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전업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소득세법에 인홍이란 말이 몇 번 나와요? 인홍이 2번 나와요. 여기에서 나오는 농어촌 주택, 인홍주택은 다른 시군면으로 전출을 가야 돼요. 그죠? 또 어디에 있죠? 비삼용 토지에 168조의 8에 제촌 작용한 농지를 인홍한 경우로 한다면 인홍일로부터 몇 년간은 비삼용 기간을 안 봐요? 3년이에요. 거기에 인홍은 다른 시군면 전출 안 가도 돼요. 그냥 그 동네에 눌러 앉아 있어도 관계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띄엄띄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비교해서 기억하신다면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이 있을 때 주택은 비과세를 못 해준다가 범법 규정이에요. 근데 단서에 부득이한 사유는 대표적인 사례를 3가지를 말씀드린 거죠. 그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어디에 나와요? 중과대상 주택수 계산할 때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104조 7항에 있죠. 대한민국 영토 내에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택,
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이라고 한다면 주택수에 넣어버리겠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수도권과 5대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한 여타의 지역은 평가액이 얼마를 초과한 것? 3억 원을 초과한 것을 다 중과 대상 주택수에 넣겠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 어떤 사람이 극단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2개를 갖고 있고, 서울이라고 합시다. 2개를 갖고 있고 주택 하나를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양도주택은 어떤 일이 있어도 비과세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왜? 주택이 조합원의 주택으로 의제가 될 거니까요. 그 다음에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으로 의제가 될 거니까요. 근데 여기에 조합원 입주권의 취득 시기는 언제예요? 취득 시기. 조합원 입주권이 몇 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재개발 정비사업, 재건축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근거하죠. 그죠? 근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요. 거기에 뭐만 딱 하나가 띄어나왔었어요.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예, 이것은 주택 조합원 입주권 의제를 하겠다고 먼저 들어왔는데 22년 1월 1일자로 개정을 했죠. 그 규정에 나머지 3가지예요. 소규모 재개발 주택사업, 그 다음에 자율주택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래서 그것이 몇 가지예요? 6가지예요.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의 취득 시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에요. 다만 신축 완성된 주택에 양도할 때는 당초 취득 시기죠. 그죠? 그런데 조금 조심할 사항이 있어요. 많은 후배님들이 양도세 과세자료를 딱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1세대 2주택 혐의가 있음 이렇게 써졌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조합원 입주권이 비과세 대상일지 아닐지를 요즘도 DB조에 다 합니까? 아니면 자료전에 찍어줍니까? DB조 해요? 안 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재개발은 가스, 전기, 통신, 상수도, 하수도, 도로가 개판 5분 전적이에요. 그걸 싹 쓸어버리고 정비하는 사업은 뭐라고 그래요? 재개발이라고 그래요. 재건축은요, 가스, 전기, 통신, 상수도, 하수도, 도로가 완비되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사회 간접 자본의 SOC가 완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상에는 주택이 너무 노후화됐어요. 그래서 유지, 보수, 관리하는 경제적인 손실보다 주거 환경 개선하면서 싹 쓸어버리고 새로 아파트를 신축한다면 훨씬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재건축이라고 해요. 그러면 재건축의 경우로 한다면 기존의 주택과 부스토를 가진 사람이 99.9%예요. 근데 재개발은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건물만 가진 사람, 토지만 가진 사람, 2개 다 가진 사람, 지상권자가 조합원의 자격자예요.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이 다 비과세예요?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왜? 만약에 그 사람이 지상권자예요. 근데 관리처분이 났어요. 조합원 입주권 받았어요. 그것을 팔아요. 비과세 가능? 불가능? 불가능해요. 왜? 관리처분계 인가일과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 주택과 부스토를 가진 경우로서 비과세를 충족한 경우라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주택만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요. 조합원 입주권에 딸려오는 토지 대지권 상당 부분이 있죠. 그것은 비과세 못 해줘요. 주택은 비과세 가능하지만 그 다음에 만약에 겸용주택이면요. 주택과 상가가 겸용되어 있다. 주택 부스토질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택이 만약에 넓으면 전체가 주택이 되겠지만 주택 면적이 상가와 같거나 적다고 한다면 주택 부분만 비과세가 돼요. 상가 부분은 안 돼요. 근데 방정맞게 그게 12억 초과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과세권 충족은 했어요. 근데 12억 초과가 돼요. 그러면 시행령 160조에 가로 규정이 있죠.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근데 가로속에 뭐라고 써놨어요? 주택 이해 용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외한다라고 써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주택과 부수토지인데 주택이 복합주택이에요. 주택면이 넓건 작건 따지지 말자는 얘기죠. 따지지 말고 만약에 50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비과세를 충족했건 말았건 간에 일단 쪼개봐요. 쪼개봤더만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 양도가액은 11억이에요. 상가와 부수토지 양도가액이 39억이에요. 그러면요 39억은 무조건 과세예요. 근데 주택과 부수토지가 11억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비과세예요. 그죠? 반대일 때는요. 만약에 주택과 부수토지는 만약에 30억이에요. 상가와 부수토지는 20억이에요. 그런데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더 작아요. 또는 같아요. 그러면 관계없이 무조건. 그러니까 시행령 154 7항에 써져 있죠. 주택과 상가가 겸용되어 있다고 한다면 주택이 상가보다 높을 때만 전부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같거나 적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 규정을 160조에서 깔아뭉개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로 한다면 주택은 12억 초과분만 과세하고 상가는 무조건 과세해요. 그죠? 고가주택이 걸리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조합원 입주권이 12억을 초과하게 된다면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의 주택이 의제되는 경우가 전부 몇 번 있더라? 3번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전체가 4번이 있죠. 왜? 첫 번째는 비과세 줄게. 두 번째는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 못 해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특공제는 관리처분 인가점만 해줄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중과대상 주택수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 또는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포함해서 2개 또는 3개 이상인 경우로서 만약에 양도련제 조정 대상지역에 있다고 한다면 중과를 할게. 조합원 입주권을 중과한다는 뜻이에요. 주택을 중과한다는 뜻이에요. 주택을 중과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조합원 입주권을 중과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렇던 조합원 입주권에 관련된 내용이 복잡 다단해요. 그러니까 많은 후배님들이 자료 처리하실 때 또는 조사했을 때에 그 사람이 재건축일 때는 마찬가지로 DB조에 보면은 도봉구 미아동 몇 번지에 1999년도에 주택과 토지를 취득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비과세도 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조회를 해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가 돼요? 10층 8구 승계조합원 아니면 지상권자인 조합원 입주권이에요. 그때 비과세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주택과 부수토를 갖고 있어요. 그럼 비과세 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도봉구 미아동 몇 번지에 땅만 25평방미터를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관리처분이 나면 조합원 입주권은 맞지만 비과세는 뭐예요? 불가능해져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러다 보면 그 조합주택이죠? 라는 말은 선생님 원조합원이시죠? 이렇게 물었는데 상대편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은 조합주택을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주택을 일반 분양받은 자예요. 그럼 일반 분양받은 자는 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부터 주택으로 의제되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분양권의 취득 시기는 언제예요? 보통 우리가 알걸 분양권의 엄밀히는 뭐예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러니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부동산상의 권리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게 왜 이게 말썽이 나기 시작했냐면요.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했으면 몇 프로의 세율이 70%예요. 2년 미만 보유하면 세율이 몇 프로예요? 60%예요. 2년 이상 보유하면 세율이 몇 프로예요? 60%예요. 그러니까 1년 미만만 70%, 나머지는 다 60%짜리예요. 그러면 분양권의 취득 시기가 첨예하게 대립하죠. 근데 보통 우리가 머릿속에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회사를 지칭해서요. 현대건설의 분양팀과 분양계약하러 계약금을 완납한 날일까요? 귀하는 아파트를 당첨됐습니다 하고 당첨일일까요? 당첨일이에요. 이건 유권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집행기준에 분명히 써져 있어요. 극단적인 예로 20년 12월 30날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주택으로 의제되는 분양권에 들어가요? 즉 세율 60% 70%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렇죠?
분양권이 주택으로 의제되는 시기는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취득 시기가 우리가 보통 머릿속에 들어있는 계약일로 한다. 그건 아니에요. 이게 매우 매우 조심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조합원 입주권의 그냥 전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조합원 입주권 나오게 되면 가장 힘들어한 부분이 너무 복잡해요. 예, 교육원에서 제가 강의할 때도 이 테마 강의를 하게 되면 이게 4월짜리 강의예요. 4월짜리. 그러니까 이 4월짜리 강의가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죠. 조특법 99조, 조특법 99조의 3,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 같이 딸려와요. 99조 2는 적용을 안 해요. 그래서 재개발을 뺀다고, 제외한다고 해버렸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4월짜리 강의인데 7시간 만에 강의한다? 이건 비행기 타고 가도 못해요. 하지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벌써 20분이네요. 50분 지났네요. 10시 반에 다시 시작하자. 예, 고맙습니다.